애 못 낳는다고 쫓아낼 때 이 꼴 볼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울리는 순간 백만장자 회장 부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 기일에 찾은 묘지 앞, 그들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새쌍둥이를 데리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아이가 아빠하고 묘비에 절을 올리자 회장 부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며느리의 뱃속에 아들의 피가 3명이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 재회의 순간 뒤엔 이 가족을 산산조각 낼 더 거대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대 독자 김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김병철과 그의 부인 최순자는 매년 그래왔듯 아들의 기일을 맞아 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벤츠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병철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최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병철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이날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 준호를 잃은 것도 아픈데 은영이를 그렇게 내쫓은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당신도 그때는 찬성했잖아. 김병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다며 당신도 화를 냈잖아. 최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필요는 없었어. 무능한 며느리라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그런 말들을 했던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주인 부부의 침울한 모습을 지켜보며 차량의 속도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6년 전부터 매년 이날만 되면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병철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날 은영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언젠가는 후회하실 날이 올 거라고. 정말 그 말대로 됐어. 며느리를 내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준호까지 잃었으니까. 최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영이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절망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우리가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 김병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한심한 건 장례식장에서까지 은영이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야. 경비원들을 세워놓고 며느리가 나타나면 쫓아내라고 했으니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었나? 지금 은영이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살아있는지조차.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지? 우리 때문에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으면. 그런 말하지 마. 김병철이 소리쳤습니다. 은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강한 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 대해도 끝까지 당당했잖아. 묘지에 도착하자 김 씨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병철과 최순자는 천천히 내려서 아들의 묘가 있는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덤가에 한 여인이 3명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병철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보, 저기. 최순자도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인의 뒷모습이 박은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생긴 새쌍둥이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옆모습이
세상을 떠난 아들 김준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영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빠한테 인사드려. 박은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세 아이들이 차례대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민준이에요. 오늘도 보러 왔어요. 첫째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서도 왔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둘째 민서가 따라서 말했습니다. 아빠, 민우예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막내 민우까지 인사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들고 온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족사진 한 장과 은빛 팔찌였습니다. 김병철이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팔찌에는 준호, 은영, 민준, 민서, 민우라는 글씨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생전에 직접 만들었던 바로 그 가족 팔찌였습니다. 이거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민준이가 팔찌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최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병철도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친손자라는 것을. 그럼 은영이가 집에서 쫓겨날 때 김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전혀 모른 채로 며느리와 손자들을 내쫓았다는 거야. 최순자는 더욱 격하게 흐느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고 똘똘하게 생긴 아이들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핏줄들이 바로 저기 있었는데, 새쌍둥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은영이 가져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함께 드세요. 민서가 도시락에 김밥 한 조각을 묘비 앞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김밥 만들어주셨어요. 김병철과 최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피부치인 손자들을 외면하고 세상에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병철이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은영아. 그런데 바로 그때 박은영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김병철과 마주쳤습니다. 박은영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들아, 이제 가자. 박은영이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요? 아빠랑 더 있고 싶어요. 민우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자. 오늘은 이제 가야 해. 박은영이 아이들을 재촉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철이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악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잠깐만. 김병철이 간신히 소리쳤지만 박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 부부는 멀리서 박은영과 새쌍둥이들이 낡은 소형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모두 낡고 작아 보였습니다. 차량 상태도 매우 열악해 보였습니다. 최순자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 손자들이. 김병철도 주먹을 꽉 쥐며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며느리와 손자들을 그렇게 내몰아서. 낡은 소형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회장 부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은영이와 우리 손자들을 김병철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해. 아무리 늦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최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라도 우리 손자들을 찾아서 제대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지. 다음 날 아침 김병철은 서재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설탐정 사무소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김병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박은영이라는 여자와 3명의 아이들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고 어제 공동묘지에서 봤는데 일주일 후 탐정 조현우가 대한제약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김병철 앞에 놓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조현우가 봉투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은영 씨와 새 쌍둥이들이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3일간 추적한 결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철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박은영 씨가 현재 3개의 일자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와 전단지, 배포, 청소 용역까지요.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하고 계십니다. 조현우가 상세한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월세 45만 원의 반지하 원룸에서 4식구가 살고 있고 아이들 어린이집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시지만 월 수입은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병철이 서류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잠은 언제 자는 거야? 거의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계속 졸음을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마트로 가서 조현우가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인 상품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만 골라서 사시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나마 싼 것만 고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김병철은 직접 박은영이 일하는 24시간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은영은 계산대에서 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밝게 인사했지만 손님이 나가면 다시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김병철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최순자는 새쌍둥이들이 다니는 햇살 어린이집 앞에서 멀리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원에서 나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민서, 민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았고 입고 있는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는 밝게 웃으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손자들, 할머니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최순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예뻐서요. 아, 그러시구나요. 저기 새쌍둥이들 보세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에요. 원장이 민준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깝다는 게 무슨?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하면서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들만 없다고요. 최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멀리 계신다고 설명하시는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아쉬워 보여서요.
그날 저녁 회장 부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최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익명으로라도 생필품이나 아이들 용품을 보내면 어떨까? 김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일단 쌀이랑 반찬, 아이들 겨울 옷부터 보내보자. 며칠 후 택배 상자들이 박은영의 집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박은영은 발송인이 없는 택배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질 좋은 쌀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그리고 아이들 크기에 맞는 새 겨울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은영은 즉시 택배회사에 연락해 발송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병철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모든 물품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차가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저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병철이 편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 김병철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은영이 일하는 편의점 사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박은영 씨 시급을 조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차액은 따로 드릴게요. 편의점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혹시 박은영 씨와 무슨 관계라도? 그냥 어려운 분인 것 같아서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박은영은 편의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계산대에 메모 한 장만 남겨두고 말이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지만 이런 도움은 원하지 않습니다. 탐정 조현우가 다시 김병철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박은영 씨가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의 고시원으로요.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김병철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우리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야. 어느 날 최순자는 박은영이 자주 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려고 했습니다. 박은영이 아이들 우유를 고르고 있을 때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 우유 괜찮죠? 박은영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최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저희를 계속 따라다니십니까? 박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6년 전에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박은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순자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영의 집에서는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민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지혜는 할아버지가 매일 데리러 와주신대요. 박은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멀리 계셔서 올 수 없어. 얼마나 멀리 계신데요?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돼요? 민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박은영은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혹시 자신의 원망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박은영과 새쌍둥이들, 그리고 구름 위에 아빠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에 같이 그리고 싶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박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김병철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임원회의에서도 손자들 생각만 났습니다. 회장님, 신약 허가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원이 물어도 김병철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걸 어떻게 하죠?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일이 빈번해지자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유품함에서 찾은 새쌍둥이들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은영이가 임신한 걸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김병철도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후회의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말렸어야 했어. 김병철이 소리쳤습니다. 은영이를 내쫓자고 할 때 당신이 말렸어야 했다고. 당신이 너무 고집스러웠잖아. 최순자도 맞받아쳤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 며느리를 무능하다고 했던 건 당신이야. 탐정 조현우가 추가 보고를 해왔습니다. 박은영 씨가 매주 일요일마다 새쌍둥이들을 데리고 김준호 회장님의 묘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회장 부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김병철은 묘지관리사무소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아들 무덤 주변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꽃도 심고 벤치도 놓아주시고요.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도움으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회장 부부는 절망적인 심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최순자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김병철도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박은영이 일하던 청소 용역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재훈입니다. 42세의 이재훈은 첫 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영은 새 팀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박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훈은 박은영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모습,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은영 씨, 오늘 야근하지 마세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재훈이 배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박은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저 할게요.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이재훈은 과거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8살 딸 지은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박은영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영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의 호의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박은영은 항상 거리를 두며 동료로서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재훈의 딸 지은이가 아빠 회사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회사구나. 8살 지은이가 신기한 듯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서 일해. 조금만 기다려. 일마저 끝내고 공원에 가자. 이재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회사 앞 놀이터로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쌍둥이들이 엄마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언니가 혼자 놀고 있어요. 민서가 지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같이 놀자고 해도 될까요? 그래, 같이 놀면 더 재미있을 거야.
박은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이야. 너희들은? 저는 민준이, 이건 민서, 이건 민우예요. 우리 새쌍둥이예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쌍둥이라니 신기하다. 너희들 정말 똑같이 생겼네. 지은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재훈이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은영도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 씨. 우리 지은이가 패 끼치지 않았나요? 이재훈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잘 놀고 있어요. 지은이가 정말 착하고 예쁘네요. 박은영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은영은 이재훈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쌍둥이들도 지은이 누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누나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민우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박은영이 당황하며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하늘에 한 분만 계시는 거야. 하지만 지은이 누나 아빠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하늘에 계신 아빠가 있잖아. 박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건물 철거 예정. 3개월 내 이주 바람. 박은영은 공지문을 보며 막막해졌습니다. 보증금도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라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영님, 보육료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들 등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로 인해 2주 내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영은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훈이 박은영의 어려운 상황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은영 씨,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정말 괜찮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박은영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박은영은 새벽 배송 분류 작업과 주말 행사 도우미, 심야 전단지, 배포까지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과로로 인해 업무 중 실수가 잦아지면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병철은 탐정을 통해 며느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 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김병철이 최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출처를 알 수 없게 해서 보내보자. 하지만 박은영은 또다시 모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은영이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몸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아야. 발목을 삐끗한 박은영은 며칠간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받고 있던 일당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숨쉬기 힘들어요. 민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박은영은 병원비가 없어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민서가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자 박은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19입니다.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은영이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박은영은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즉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박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선입금부터 입금해 주셔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박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돈을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저도 지은이 학비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훈의 목소리가 미안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선입금을 내지 않으시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박은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핸드폰으로 대출 가능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박은영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병철이 병원 일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병철은 박은영 옆에 떨어진 민서의 진료 차트와 입원 안내서를 보았습니다. 손자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 김병철이 과거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가 박은영에게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원비는 언제 준비하실 수 있나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김병철이 병원 복도에서 오열하는 박은영을 발견한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병철이 조심스럽게 박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영아. 박은영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도와주겠다. 김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세요?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민서가 이렇게 아픈데도 병원비 한 푼 없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아세요? 분노와 당황이 박은영의 목소리에 뒤섞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버렸을 때 이미 남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라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집에서 내쫓았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나타나셨어요? 박은영이 김병철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철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영아,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김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너를 내쫓을 때 너는 이미 아이들을 베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손자들을 세상에 내팽개쳤구나.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니야. 민서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제발 아이만은 구해달라. 내가 무릎을 꿇고 빌게. 박은영이 당황하며 반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세요?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입원 수속을 밟고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선입금부터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 언제 준비하실 수 있나요? 박은영은 아이의 생명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최순자도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박은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영아,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알겠니? 최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준호 유품함에서 찾은 아이들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말렸더라면 하고 자책했단다. 손자를 살려달라.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아도 좋으니 민서만은 제발 살려달라. 박은영은 시어머니가 3년 만에 자신을 은영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모습에 과거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3년 전에는 저를 가문의 수치라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자가 아프니까 갑자기 후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병철이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너무 잔인했다.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간절하다. 민서만은, 내 손자만은 살려달라. 내가 평생 너와 아이들한테 죗값을 치르겠다. 결국 박은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직 민서를 위해서만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과거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만은 확실히 해두세요. 우리 사이가 3년 전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선을 그으며 김병철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병철이 즉시 병원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대한제약 회장 김병철입니다. 지금 응급실에 민서라는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최고의 의료진으로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전혀 문제 없으니 생명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민서는 즉시 VIP 병실로 옮겨져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김병철과 최순자는 병실 밖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서의 상태를 지켜보며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교대로 쉬셔도 됩니다. 저희가 환자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병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아야 하니까요. 최순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손자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지켜보고 싶어요. 이튿날 박은영이 민준이와 민우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두 아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이 누구예요? 민준이가 낯설어하며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야. 박은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김병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한테도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최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 위해서 죽 끓여왔다. 그리고 과일도 깎아왔어. 많이 먹어. 따뜻한 죽과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을 보며 아이들이 조금씩 경계를 늦췄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아빠 사진 보여드릴까요?
엄마가 아빠 사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김준호의 사진과 가족 팔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병철이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내 아이들을 잘 돌봐줄게. 정말 미안하다. 아들과 손자들을 동시에 그리워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최순자는 박은영이 병간호로 지치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은영아, 이것 좀 먹어. 아이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빨리 나아.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 한 번도 안 했지? 괜찮습니다. 병원 음식으로도. 무슨 소리야? 병원 음식으로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 할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야. 꼭 먹어야 해. 최순자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에 박은영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흘 후 민서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뜬 민서가 김병철과 최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민서 살려주셨다고요. 김병철과 최순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은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조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재훈이 병원에 문병을 왔습니다. 회장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씨와 같이 일하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이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병철이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은영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며느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미묘한 견제심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가 완쾌되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병철이 박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도 모두 내가 지원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할 수는 없어. 박은영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전적인 의존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겠습니다.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은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서가 아플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지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 부부는 박은영의 신중한 태도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철이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서두르지 않겠다. 정기적으로 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달라. 우리가 6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고 싶다. 새쌍둥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친구들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할 수 있어요. 민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은영과 회장 부부는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두고 진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박은영과 새쌍둥이들은 회장 부부의 도움으로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주 2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조심스럽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김병철이 손자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김병철이 새쌍둥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과학관 가요. 지난번에 로봇 전시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민준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놀이공원이 더 재미있어. 할아버지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민우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박물관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경하고 싶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병철은 조부로서의 행복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쌍둥이들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아직은 조금 서먹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민준이가 김병철과 함께 레고 체험관에서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맞춰요? 너무 어려워요. 민준이가 레고 조각을 들고 물었습니다. 김병철이 손자 옆에 앉아 함께 맞춰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할아버지도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했단다. 정말이요? 할아버지, 그럼 아빠도 이런 걸 좋아했어요? 아빠도 어릴 때 할아버지랑 같이 레고 했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김병철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가 어릴 때도 이런 걸 무척 좋아했어. 하루 종일 방에서 레고 조립하면서 성이나 로봇을 만들곤 했지. 할아버지가 퇴근하면 자기가 만든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단다. 민서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저희랑 비슷했어요? 민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특히 민서처럼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할머니가 아프면 옆에서 간병을 해주곤 했지. 그리고 민준이처럼 뭐든 꼼꼼하게 하려고 했고 민우처럼 활발하기도 했어. 한편 최순자는 박은영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영에게 김준호가 좋아했던 음식 조리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준호가 어릴 때 이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어. 한번 만들어 볼까? 최순자가 부엌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죠. 준호 씨가 좋아했던 음식이라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박은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면서 최순자가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중학생 때는 이 갈비찜을 해달라고 매일 조르더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도시락에도 싸달라고 했어. 그때가 참 그립구나. 최순자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박은영도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며 김준호의 생전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호 씨가 그렇게 밝은 아이였군요. 저는 결혼할 때만 알았는데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의 도움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박은영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학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박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병철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은영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라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공부해. 새쌍둥이들도 엄마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공부하는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민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엄마처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민준이가 다짐했습니다. 새쌍둥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어요. 민우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분들인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님이래요. 그리고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셔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요. 민우가 뿌듯해했습니다. 김준호의 7주기 기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박은영과 새쌍둥이들, 회장 부부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병철이 아들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은영이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던 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겠다.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새쌍둥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김병철의 서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최순자도 작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박은영이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첫 학기에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은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는데 장학금까지 받다니. 최순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김병철도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또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재훈이 박은영에게 조심스럽게 교제를 신청해 왔습니다. 은영 씨, 저와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는 없을까요? 지은이도 은영 씨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은영 씨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재훈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영은 신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팀장님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공부 그리고 시댁 가족분들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성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이재훈도 박은영의 신중한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성급했던 것 같아요. 은영 씨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알거든요. 언젠가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그때까지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남겠습니다. 새쌍둥이들의 7세 생일 파티를 회장 부부의 대저택에서 조촐하게 열었습니다. 어린이집 친구 몇 명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아이들은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김병철이 손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있어. 각자 이름이 새겨진 은팔찌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가족 팔찌와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팔찌는 너희들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증거야. 그리고 이 팔찌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항상 차고 다니렴. 김병철이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영이 회장 부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민서가 아플 때 밤새 지켜봐 주시고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가 놓친 6년이 너무 아깝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너와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사랑만 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김병철도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줘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만 하겠다. 은영이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쌍둥이들이 할아버지에게 귀여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크면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회장님이 될 거예요. 민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철의 대답이 박은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회사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응원해 줄 거야. 박은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아버님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구나. 온 가족이 대저택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김병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 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으니까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박은영도 이런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조금씩 시댁 가족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새쌍둥이들이 잠들기 전에 박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거죠?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죠? 민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은영이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도 큰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마도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새쌍둥이들이 안심한 듯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박은영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쌍둥이들의 생일 파티로부터 2달 후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김병철이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연구개발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갑자기 조사팀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부작용 은폐 의혹이 있다면서 전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병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거야?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잖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제약 주가가 연일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대한제약 본사와 연구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한제약 김병철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허가 신청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한제약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벌 총수의 생명 경시, 국민 건강 볼모로 한 탐욕 환자, 안전보다 이익 우선시한 비윤리적 제약회사. 특히 한 방송사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방영했습니다. 대한제약 신약으로 인한 사망 의혹,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대한제약 신약을 복용한 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약과 무관하다고 발뺌만 하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대한제약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박은영과 새쌍둥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영 씨, 시아버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쌍둥이들은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박은영이 아이들 손을 꽉 잡고 기자들을 피해 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새쌍둥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원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들이 저런 집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돼요. 그러게요. 뉴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같던데요. 일부 아이들도 새쌍둥이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희 할아버지가 나쁜 약 만들어서 사람들 죽였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는 너희랑 안 놀 거야.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프잖아. 박은영이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동기들과 교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영 씨, 요즘 힘드시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동기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말했지만 다른 동기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장학금까지 받는 게 맞나? 그 돈도 더러운 돈 아니야? 국민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집안 사람이 국가 장학금을 받다니.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박은영이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민준아, 그건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왜 텔레비전에서 자꾸 할아버지 얘기를 나쁘게 해요? 박은영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재훈도 회사에서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당분간 박은영 씨와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이재훈 씨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훈이 박은영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은영 씨, 정말 죄송한데요. 회사 사정상 당분간 연락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은영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김병철은 검찰에 연일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조사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검사와 조사관들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김병철을 진료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순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충격받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악성 댓글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최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심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박은영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댁 가족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곁에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언론의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새쌍둥이들이 박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왜 병문안을 안 가요?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 힘내시라고 해드리면 안 돼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우가 속상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은영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당분간 조용히 해드려야 하는 거야. 할머니도 할아버지 돌보시느라 힘드시고 우리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나으시면 다시 뵈러 가자. 하지만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제약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순자가 박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제발 어디 가지 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이 따돌리고 길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박은영이 이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병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쌍둥이들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편지도 썼습니다. 하지만 박은영은 병원에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시선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박은영과 새쌍둥이들이 짐을 싸고 새벽에 조용히 아파트를 떠나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몰래 빠져나온 김병철이 산소호흡기를 끌고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은영아, 제발 가지 마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만은 곁에 있어달라. 너희들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박은영과 새쌍둥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존심 강하던 시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끌고 와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병철이 산소호흡기를 끌고 무릎을 꿇으며 매달리는 모습을 본 박은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러시면 더 위험해져요.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박은영이 김병철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철은 완강했습니다. 안 돼. 이 자리에서 답을 듣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어. 은영아, 제발 떠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한테는 너희들밖에 없다고. 새쌍둥이들이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파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무릎 꿇고 계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이도 무서워하며 박은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박은영은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이들이 매일 상처받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이 따돌리고 길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은영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아버님을 범죄자 취급하고 저희까지 관심 대상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김병철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민수가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정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병철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럴 때가. 회장님, 경쟁사인 바이오젠의 연구원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정민수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한제약의 신약 허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부작용 사례를 조작하고 언론에 흘렸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박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바이오젠 내부의 이메일과 녹음 파일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그들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허위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언론사에 돈까지 줘가면서 대한제약을 음해한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지금 긴급 수사에 착수했고 내일 아침이면 전면적인 수사 전환이 예상됩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무혐의해요. 김병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네. 이미 모든 증거가 검찰에 제출됐고 바이오젠 임원들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이틀 후 검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제약과 김병철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병철 회장은 완전히 무혐의이며 검찰은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범인은 경쟁사인 바이오젠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대한제약을 음해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젠의 임원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도 하루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대한제약 무혐의 확정, 경쟁사의 치밀한 음해, 작전 드러나 김병철 회장 억울한 누명, 진짜 범인 따로 있었다. 바이오젠의 파렴치한 기업 음해, 전 국민 속였다. 박은영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동기들과 교수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지도교수도 박은영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박은영 씨,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당신의 의지력을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새쌍둥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지?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른 나쁜 회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였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야. 친구들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다시 같이 놀자. 이재훈이 박은영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은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박은영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하지만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요. 좋은 동료로만 지내죠. 이재훈이 아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정말 후회돼요. 하지만 은영 씨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김병철이 건강을 회복한 후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병철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며느리 박은영과 새손자 민준, 민서, 민우를 정식으로 대한제약 가족이자 미래의 후계자로 인정한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합니다. 또한 며느리 박은영을 대한제약 복지재단 이사로 임명하고 새손자들을 미래의 경영 후계자 후보로 키울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의혹을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축합니다. 박은영이 회장 부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어려울 때 서로를 믿고 함께 견뎌내는 것이라는 거요.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최순자가 며느리의 의연함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어주고 곁에 있어줘서,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새쌍둥이들이 할아버지가 아픈 동안 매일 그려둔 그림들을 모두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시라고 그린 거예요. 민우가 그림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민서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김병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 회사 경영보다 가족이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야. 앞으로는 대부분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가족 전체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박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한 가족이 됐네요.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을 겪은 후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박은영은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한제약복지재단 이사로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쌍둥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김준호의 10주기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병철이 아들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으니 하늘에서 안심하렴.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었단다. 은영이도 정말 훌륭한 며느리로 자라났어. 새쌍둥이들과 함께 5대가 함께하는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김병철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은영이 복지재단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한부모 가정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박은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조성가정이나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도와드려야 해요. 저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병철이 며느리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정말 뿌듯하네. 재단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새쌍둥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린 건물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건축가 돼서 이런 멋진 집을 지을 거예요. 수학이랑 미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서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랑 화학 공부를 정말 좋아해요. 민서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민우는 경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경영학을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회사를 이끌고 싶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장을 맡고 있어요. 리더십이 정말 재미있어요. 최순자는 박은영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은영아, 우리가 쓴 요리책이 정말 인기가 많다더라. 3대가 함께하는 화해의 레시피라는 제목도 좋고. 박은영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으니까요.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뻐요.
인쇄도 모두 가족 상담센터 운영비로 쓰기로 했잖아요. 김병철의 72세 생일 파티가 대저택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박은영과 새쌍둥이들이 1년간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감사 영상을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할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새쌍둥이들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합주가 나왔습니다. 참석한 하객들이 모두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은 처음 봐요. 그런데 박은영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의료봉사를 함께하는 소아과 의사 한민수였습니다. 한민수가 1년간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은영 씨, 저는 은영 씨의 따뜻한 인품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은영 씨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한민수는 새쌍둥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민서에게 의학 지식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서야, 의사가 되려면 이런 공부도 해야 하고 저런 공부도 해야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야. 한민수 아저씨, 저 정말 의사 되고 싶어요. 한민수가 진솔하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너희들한테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회장 부부도 한민수를 인정했습니다. 김병철이 말했습니다. 한민수 씨의 인품을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야. 은영이가 다시 사랑하고 행복해진다면 우리도 기뻐. 한민수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네. 최순자도 며느리의 재혼을 적극 축복했습니다. 은영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한민수 씨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우리가 적극 지지할게. 새쌍둥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날 온 가족이 모두 참석해서 새학기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한민수 아빠까지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새쌍둥이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병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은 완전히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어. 손자들의 교육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다. 매주 손자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박물관 투어,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인생 최고의 보람이란다. 박은영과 한민수의 결혼식이 대저택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새쌍둥이들이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아빠와 새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는 아이들이에요. 김병철이 결혼식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며느리와 손자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민수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아들이자 손자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 1년 후 박은영과 한민수 사이에 딸 소희가 태어났습니다. 김병철과 최순자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의 친손녀처럼 사랑하자. 새쌍둥이들도 새 동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진짜 동생 소희, 너무 예뻐. 민서가 말했습니다. 소희에게 하늘나라 아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해줘야겠어요. 김병철이 감격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구나. 김병철이 75세가 되던 해에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었고
최고의 축복은 그들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가족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새쌍둥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새쌍둥이들은 각각 다른 진로를 선택했지만 매년 아버지 기일과 할아버지 생일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모이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족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박은영은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승진하여 더 큰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가족화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가정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희가 5살이 되었을 때 새쌍둥이들이 동생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신지 알지? 그리고 하늘나라 아빠도 너를 지켜보고 계셔. 김병철이 80세, 최순자가 78세가 되던 어느 추석 저녁이었습니다. 대가족이 모두 모인 넓은 거실에서 새쌍둥이들과 소혜, 그리고 한민수까지 포함된 3대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병철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랑과 행복이 한 집에 가득한 걸 보니까 정말 감사해. 박은영은 김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길고 어려웠던 여정 끝에 얻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김병철이 소희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사랑이 많으면 가족도 많아지는 거란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묘지에서 우연히 만난 새쌍둥이들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가족 이야기가 진정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진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묘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새쌍둥이들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때는 가문의 수치라며 며느리를 내쫓았던 김병철 회장과 최순자.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핏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죠. 박은영 역시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딛고 아이들을 위해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고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민서의 병원비를 둘러싼 절망적인 순간이 이들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말이죠. 혈연보다는 사랑이, 체면보다는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이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마음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